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예고했던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3주 넘게 이어진 군사 충돌 속에서 나온 첫 협상 소식입니다. 이번 대화의 성패가 외교적 타결이냐 전쟁 확대냐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사적 성과를 실질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협상 상대로 지목된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 금융과 석유 시장을 조작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나섰습니다. 네, 엇갈린 공식 입장 속에서 이번 발표는 과연 종전의 서막이 될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국내 증시 오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후 통첩을 내걸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었는데요. 이 시한 종료를 12시간 앞두고 미국이 공격 유예를 선언하면서 중동 상황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물론 이란 측과 발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전쟁의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정 국면의 문턱까지 갔던 3대 지수도 모두 안도랠리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가 1.38%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1%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비록 이란 측은 미국과의 대화 소식을 부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정치적인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란과 협상 중임을 밝히면서 유가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협상의 기류가 형성된 것 자체만으로도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결국 WTI는 $90 밑으로까지 떨어졌고요. 브렌트 역시 장중한대 $100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달러화 역시 곧바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100선에 육박했던 달러 인덱스는 오늘 0.51% 빠지면서 99선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이에 달러원 환율은 역시 야간 거래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480원 중후반대까지 후퇴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부 잠잠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우려하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오늘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확률이 29%대에서 11%대로 급락을 했고요. 반대로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은 6%대에서 15%대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 우려에 급등하던 국채금리도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2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떨어진 가운데 장중한테 3.81%까지도 내려갔고요. 10년물 금리 역시 오늘 0.04%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완화의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2% 가까이 올라갔고요. 애플은 올해 세계 개발자 회의 일정이 공식 발표되고 또 이 회의에서 여러 AR 전력들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1.41% 올랐습니다. 또 아마존은 지정학적 갈등에 특히 민감한 만큼 이번 이란 공격 유예 소식에 2% 넘게 강세 보였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오늘 3.5% 급등했는데요. 최근 머스크가 밝힌 대형 반도체 테라팩 건설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브로드컴도 오늘 4% 넘게 올라갔고 메타 역시 강세 보였습니다. 이런 건데 버크셔힐스를 홀로 오늘 소폭 떨어졌는데요. 일본 종합상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보험사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마음 놓고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월가에서도 신중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이트레이드에서는 이런 안도랠리가 지속되려면 지정학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 유예 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란의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는 등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는 공급 불안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협상이 성공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단시일 내에 완전히 개방될 가능성이 낮고 또 이번 전쟁에 파손된 에너지 시설들이 복구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이 공급 불확실성에 당분간 에너지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유 공급 차질이 계속되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간방 오스탄 골스베 시카고 연은 총재는 오늘 CNBC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증시 조정이 끝나려면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조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전환과 함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의 발언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널뛰는 와중에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유전 탐사는 줄이는 대신 중동 산유국과의 파트너십에 더욱 집중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지만 이번 사태에서 할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는 자충수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쉘의 수익성이 가장 좋은 자산 중 하나인 카타르 펄 GTA 시설은 복구에만 1년이 걸릴 걸로 예상되고요. 전체 원유 가스 생산량의 5분의 1을 중동에 갖고 있는 엑손모빌 역시도 연간 5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시설 복구에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그나마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크게 뛰면서 주가는 플러스를 찍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기름값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또 전쟁이 당장 끝나도 에너지 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넉 달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터라 혼란한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주요 기업 경영진들의 위기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약 2주로 보고 이 시점을 넘길 경우 유가가 배럴당 175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 보고 있는데요. 3월 말 재개방, 4월 중순 이후 재개방, 연말로 이어지는 장기 봉쇄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을 점검하면서 에너지 기업은 물론이고 기술 기업들도 유가 급등이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 특히 다음 달 이후까지도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석유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홀로 조용히 웃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 LNG 수출 업체들이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비싼 가격과 먼 운송거리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외면받아왔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자 유일한 대안책으로 부상하면서 반사익을 톡톡히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에너지 패권 장악을 내세워 각국의 관세를 무기로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압박해온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 덕분에 취임 가동 시 뭉칫돈을 안겨줬던 세니어나 벤처글로벌 같은 업체들은 연거푸 계약을 따내면서 시장이 뱃뉴스에 울상지는 사이 주가는 최고 홀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가 돈줄 마련에 여념 없습니다. 챗GPT로 이용자들의 마음은 잡았지만 정작 돈이 되질 않자 고심 끝에 광고 카드를 꺼내들고 스페셜리스트를 영입했는데요. 메타에서 광고 담당 부서장을 지낸 데이비드 두건을 모셔왔습니다. 최근 무료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도입하겠다 밝히고 미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는데 두건의 합류로 이 광고판을 더 크게 키울 걸로 보이고요. 이걸로 부족하다 판단했는지 그간 문어발식으로 늘려온 사업들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기업용 인공지능 제품에도 손을 뻗는가 하면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에까지도 연신 러브콜을 보내며 수익화에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중인 IPO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다만 일부 투자사들은 회사의 수익성과 유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걸로도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도통 성과를 내지 못하던 메타는 수장인 저커버그가 나왔습니다. 모든 직원이 개인용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접 코딩까지 짜며 개발에 나섰는데요. 최근에는 이른바 AI 광장으로 불리는 몰트북까지도 인수하면서 AI 에이전트를 단순한 신기술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트렌드로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은 직원이 8만 명에 육박할 만큼 몸집이 커진 회사 조직 전반의 구조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체 직원의 20% 이상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중이라고 받는 보도도 나올 만큼 비대해진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버핏 없는 버크셔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살펴보죠. 일본 종합상사에 이어서 이번엔 보험사 투자에 나섰습니다. 도쿄 마린홀딩스 지분을 사들였는데요. 사업 포트폴리오 일부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사회 승인 없이도 지분을 9.9%까지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일본 보험 시장은 최근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KR,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 주요 글로벌 투자사들도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은 버핏의 픽으로도 꼽히는 버크셔 핵심 투자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미 미쓰비시와 이토추, 미쓰이 등 5대 종합상사 지분을 10%가량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앞서 BTS 새 앨범 출시와 월드 투어 계획이 베일을 벗으면서 올해 들어서 하이브는 22% 넘게 상승하며 지난달 말 4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고조되는 등 글로벌 시장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고 BTS 컴백 이벤트 종료에 따른 재료 소멸로 어제장에선 하이브의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주 살펴보시면 하이브가 15%대 급락하면서 29만 500원에 마무리가 됐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참고로 17%대 급락세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9.7%대, SM도 9.16% 하락했으며 JYP 엔터도 6.8%대 하락하는 등 시장과 함께 엔터주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흥하해운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지상군 투입을 고민하고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등 전쟁이 어제만 하더라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운송망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흥하해운의 경우 최대 주주 장금산성이 호르무즈 인근 해상에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운주 살펴보시면 흥하해운은 19%대 어제 급등세 보이며 마감을 했지만 모든 해운주가 상승한 건 아닙니다. 대한해운은 4.89%, KSS해운은 5%대 하락하는 등 장기화할 조짐을 보였을 때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이 해운주 전반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약세 보였지만 삼천당제약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지난 20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0일 경구용 인슐린 후보 물질의 임상 1, 2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3%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는데요. 신약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연 이틀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천당제약을 포함한 바이오테크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삼천당제약은 어제 3.75% 더 오르면서 94만 1,000원에 마무리가 됐고 이어서 다른 바이오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시면 펩트로는 보합, 알테오제는 6.5%대, ABL바이오도 11%대 하락하는 등 시장과 함께 밀린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자 국내 정유주는 어제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소셜미디어에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간밤엔 또 그 결정을 유예하기로 밝히면서 국제유가 급락하기도 했는데 일단 어제 마무리된 상황을 살펴보면 정유주 같은 경우 흥구석유는 5.68% 상승, GSE도 2.11%, 한국석유도 1.71% 오르는 등 시장 분위기와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잔뜩 긴장했던 국내 증시는 어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원화, 금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트리플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죠. 그런데 오늘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했고 국내 증시도 오늘 방향에 달릴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벌써 몇 번째 사이드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이번 달 들어서 네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6.5% 하락하며 5,400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5.6% 급락해서 1,1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가 강하게 팔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3조 7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8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였는데요. 코스피에서 하루 동안 7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2,6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관 역시 2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여기서도 4,6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넘어서 70위권까지 상승한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6.6%,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7%에서 8%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 기여도가 컸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주가 반등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 신주를 발행해서 미국에서 ADR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000당 제약만 1,000당에 갔습니다. 에코프로를 밀어내고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세계 첫 경구용 인슐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펩트론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급락했는데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는 두 자릿수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낙폭의 골이 가장 깊었습니다. 환율 1,500원을 뚫더니 어제는 1,517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16원 70전 급등하면서 1,517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9년 3월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로 원화 가치가 가장 낮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야간 거래에서는 환율 1,48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는 소식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빠르게 되살아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86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면서 외국인 매수세를 조금이라도 유도할 수 있을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중동 전쟁 수혜주, 피해주에서 조금 벗어나서 장기 투자할 만한 섹터를 찾아보자면 우주항공 관련주가 눈에 띄는데요. 대신증권에서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 새롭게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글로벌 주요 이벤트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주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나 위성 소형화 및 대량 생산, 대형 군집 위성 운용 등 궤도상 서비스까지 크게 6가지의 핵심 기술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구 관측 서비스 확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세트랙 I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확대와 지상 단말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며 관심 종목으로 꼽았고요. 밖에 스피어와 이노 와이어리스, 제노코, 컨텍까지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 바스켓 투자와 조정 시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고 일본의 2월 PPI와 밤에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체크하시고요. 오늘부터 중국에선 보아오 폴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특정 테마가 강했다기보다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를 받은 기업들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최후 통첩에서 생산적인 대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를 또 바꾸면서 뉴욕 증시 투자 심리도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바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유가증권 시장은 시총 1위부터 6위권까지 모두 반등합니다.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오르면서 19만 5,600원, SK하이닉스가 5.9% 강세로 현재 거래가 98만 8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현대차가 4.7% 강세로 50만 8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3% 넘게 반등하면서 36만 7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SK스퀘어도 5.8% 강세입니다. 58만 9천 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역시나 일제히 반등합니다. 삼천당제약은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4.7% 강세로 현재 1위권 유지하고 있는데 98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5.8% 강세로 14만 7,700원. 알테오젠이 3.3% 반등하면서 거래가 34만 1,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도 4% 가까이 뜁니다. 18만 6,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10% 가까이 빠졌었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 4.9% 강세입니다. 62만 3천 원. ABL 바이오 역시 5% 넘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7만 7,300원으로 집계됩니다. 급락 이후에 하루 만에 급등, 개인 투자자들의 베팅이 맞은 걸까요? 다만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지수가 급등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 협상이 있었다라고 하고 5일간 이제 타격을 유예하겠다.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 속내를 트럼프 대통령 속내도 모르겠고 서로 양측의 말도 다르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 또 전문가 모시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서강대학교 네. 유로매너 연구소 성일광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 어제 그 반전이 없었더라면 지금쯤에 이제 곧 시한이 다가오면서 우리 다들 긴장해야 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밤사이에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5일간 또 유예를 했습니다. 이란 쪽하고 얘기는 다른데 교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잘 된 거죠. 네, 일단 지금 위험한 상황은 어쨌든 5일간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5일간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한 5일간 정도 휴전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사실상 협상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협상이 이제 5일 동안 진행될 텐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 혹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협상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지금 협상에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일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이란이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가장 이란 측에 요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게 뭐 우라늄 농축 금지, 그다음에 뭐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핵시설 해체나 아니면 폐기, 그다음에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그다음에 핵시설에 대한 사찰, 그리고 또 이란이 최근에 4,000km까지 날아가는 발사체를 쏴가지고 걱정을 많이 시켰던 미사일 개발 제한,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있는 이란의 무장 대리 세력들, 뭐 프락스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직들 지원들을 조금은 중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이 원했던 이란과 같이 대화하기 원했던 것들 다 놓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 SNS를 보다 보니까 뭐 어느 아야톨라든 이런 표현에서 저만 하더라도 이미 이번에 전쟁 초기에 이렇게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호메네이 아야톨라를 저는 이름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성직자들한테 이슬람에서 붙이는 칭호도만요. 근데 네. 지금 교수님, 네네네. 지금 이 모스타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란에 누구하고 협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모스타바 제 양반 살아 있습니까? 모스타바 항상 지금 네. 많은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신변에 대한 의구심이 예. 계속 커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에 한 번도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신변에 대한 이런 저런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모스타바는 일단 협상에서 지금 직접 나서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지금 대화를 하냐?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인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란의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혁명수비대 출신이고요. 상당히 이 보수파 쪽에서는 실권자입니다. 실권자.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사람이 지금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그러면 혁명수비대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모스타바 뒤에 혁명수비대가 있고, 혁명수비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다면 갈리바프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아니면 사령관들이 그래도 좀 말을 따라주지 않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 갈리바프가 협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일간의 시간은 번 셈인데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5일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협상이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상 미국이 원하는 내용 다 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이거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죠. 협상이라는 게 어차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란이 또 원하는 것들이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배상 문제, 그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또 몇 가지 조건들을 걸었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조건들을 주고받으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꼭 찾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또 찾지를 못하면 또 위기로 갈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꼭 찾아서 어쨌든 한 달 이상 끌어온 전쟁이 빨리 종결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엔 또 시장 흐름이라든지 전략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탈리 허 변호사이자 실리콘밸리 투자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우리 허 변호사님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한번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아니 지금 한국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미국에 살고 있고요. 네. 잠깐 들어왔습니다. 잠깐 들어오셨어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거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이거저것 하셨네요.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네, 그리고 스탠포드대에서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맞습니다. JP모건 체이스에 계셨고, 핑포에도 계셨고, 네, 그러면은 채권 쪽이나 파생 네. 쪽도 다 하셨다는 얘기고. 네, 채권, 파생, 신용 쪽도 했고요. 예.
변호사는 또 언제 따셨어요? 그 다음에 땄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들 서로 직업 나눠 가져야지. 혼자 다 하시면. 지금은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신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 활동도 하고요. 네. 또 투자 쪽에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쪽의 자문. 지금 우리 나탈리 허 변호사님 갑자기 이렇게 유명세를 타시는 게 코스피 만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썸네일이 죄다. 네, 제가 작년부터 코스피 시장이 크게 상승할 거고 네. 뭐 시점은 지금 약간 달라졌습니다만 예. 최종적으로 만까지 수년 내에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수년이라 하시면. 당시에는 예.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아직 3,000대 머무를 때는 제가 이제 만을 얘기했던 근거는 한 코스피 3천 무렵에. 네, 코스피 3,000 무렵에 3,000에서 4,0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연평균 20%씩은 코스피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연평균 20%씩. 네, 그래서 이제 산수로 이제 계산을 네. 해보시면 4,000에서 20%씩 3년을 오르면 7,000이 되고요. 그리고 5년을 오르면 만이 된다. 그래서 예. 20%씩 코스피는 오를 만한 여력이 있다. 저평가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일만에 대한 뭐 저서를 집필을 네.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책을 쓰는 동안에 이미 코스피는 더 빠른 속도로 올랐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바로 이제 5천, 6천까지 가버리는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너무나 빨리 올라 버렸죠. 중동 전쟁 전까지. 코스피 3천, 4천 무렵에 만 간다고 하셨을 때 반응들이 어떠셨던가요?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은 코스피 투자를 해서 좀 실망했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 그렇죠. 상승을 하다가 꺾이는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허황된 숫자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장이 이렇게 막 요새 걸핏하면 5%, 6%막 네. 뛰었다 빠졌다. 하루가 멀다고 사이드카가 왱왱거리고 다니는데 여전히 뭐 그만큼 국장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글로벌 정세를 반영하는 시장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코스피가 사실 1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진국형 주식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숫자거든요. 코스피 1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벌써 고점이 중동전쟁 전에 6,3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거기까지 올랐다가 뭐 지금 정도 조정을 받고 이런 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차익 실현과 또 조정이라고 보고요. 여전히 만까지 갈 수 있는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전쟁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예. 올해 상반기 코스피 전망 낮게는 6,500에서 한 8,000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걸 제가 봤고요. 미국 현지 반응이 궁금해요. 지금 이번 전쟁이라든지 트럼프의 진짜 속내라든지 원하는 거 어떤 얘기들이 들리나요? 일단 전쟁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안 좋고요. 그럴 수밖에 뭐 없죠. 예. 로이터 이런 그 언론사들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의 한 60% 정도는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확전을 하거나 뭐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군사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예, 이유는 이제 왜 그러면 전쟁을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미국 국민들은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네. 소통을 하지 않았다. 소통을 하지 않았다. 예, 다른 그 미국이 참전했던 많은 전쟁들 같은 경우에는 미 국회와 사전에 어떤 협의와 조율이 있었고 네. 승인이 있었고 이런 네. 절차를 무시한 채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쟁 발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트럼프 정부 관세 무효화 판결을 네. 약간의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 발발의 성격이 있었거든요. 미국 국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컨텍스트에서 도대체 아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전쟁 시작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군사적인 공격을 빨리
정권 타격을 목표로 해서 종결하겠다라던 목표가 사실 성취가 안 된 상태로 오히려 호르무스 해협을 이란에게 어떤 경제적 인질로 내줌으로써 미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만 커졌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전쟁의 정당성과 또 불확실성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허 변호사님 미국 건너가신 게 언제죠? 저 한 10년 좀 넘었죠.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서부에 계셨고 네. 계속 그쪽에만. 예. 혹시 뭐 저기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어떤 당원으로도 가입하셨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으시고. 예. 어쨌거나 뭐 제가 알기로 저 태평양 연안하고 대서양 연안 쪽 미국에 네. 이쪽은 전통적으로 그거잖아요. 민주당 지역이죠. 민주당 텃밭이죠. 코스터 라인에. 예. 예. 거기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뭐 트럼프나 공화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표정이나 말을 했다가는 거기서는 완전 따당하는 분위기인가 보던데 그 정도죠, 사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일각에서 말하는 뭘 덮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네타냐후도 감옥 가기 싫어서 흔히 하는 말로 네, 네. 지금 여기서 전쟁 끝나면 뭐 네타냐후는 탄핵되고 무슨 뭐 감옥 가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 예. 참 국가 지도자급의 인물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참 해석해야 되는 세상이라는 게 좀 개탄스럽긴 합니다. 어디나 할 것 없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긴 예. 한데 지금 여기서 전쟁 중이에요. 아까 성 교수님도 저기 이란 국회의장이 대화 상대방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혼란스러운 게 그 국회의장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그런 거 없어 가짜 뉴스야. 유가 끌어내리고 주가 띄우려고 지금 저 괜히 저러는 거야라고 반박을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누군가는 약간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저 5일 유예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사실? 5일 되기 전에 뭐 군대가 동원된다든지 아니면 이란이 뭔가 조금 뻘짓을 한다든지 하면 또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 이 전쟁 변수는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 뷰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네요. 허 변호사님한테. 미국이나 우리나. 작용을 하죠. 예.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전망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어떤 통화 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미 지금 2차례 금리 동결을 한 것만으로도 그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기정사실화 해왔어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올해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선거가 있는 전에는 금리 인하와 뭐 경기 부양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유도를 해서 표를 얻는 이제 이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 전쟁 발발 전만 해도 다들 금리가 지금 3%대인데 2% 혹은 1% 예, 트럼프 예. 대통령은 뭐 0%까지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할 때는 일부 연준 위원들은 약간의 인상 가능성까지도 네.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매파적인 동결이다라고 현재선 얘기를 하고요. 그래요. 마치 인상과 같은 동결이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모신용이라든지 예, 뭐 AI 인프라 투자가 뭐 차입에 의해서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지금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하거나 금리 전망이 바뀌게 되면 이 위험 요인의 강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시장은 이 중동 전쟁을 불확실성의 어떤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예측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좀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가 다르게 좀 바뀌다 보니까 어쩌면 예측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고 그럼 다시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님이 보시는 뭔가 코스피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저희가 좀 더 알고 싶고 사실 이런 매크로 변수 자체가 좀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코스피만 홀로 갈 수 없는 구조긴 합니다만 전제를 좀 어느 정도 다 뭐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안정된다라는 전제 하에 코스피 상승의 근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코스피 상승을 예상했던 어떤 세 가지 요인이 네.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가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풀리고 있고 네. 이 자금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 이 전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데 이 자금들이 투자할 만한 국가는 한국이다. 왜냐하면 이 AI 시대에 한국의 경쟁력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의 AI 경쟁력 이게 두 번째 이유였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밸류업 정책. 이 세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이제 코스피는 만까지 간다는 게 작년부터 제가 생각했던 네. 요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예. 돌이켜 보더라도 어허. 1번 요인은 제가 말씀드린 금리 전망 때문에 그게 네.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유동성 유동성 공급이 부문은. 계속될 것인가, 또 이 전쟁 상황에서 이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할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약간의 변수인데 저는 2번과 3번 한국의 AI 경쟁력과 그다음 3번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오히려 더 상승 요인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뭐 1번에서 유동성 부분에서는 네. 조금 이제 네. 애초에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빡빡해지고 있는 느낌이고 여기다가 뭐 20일을 비롯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면은 굉장히 좀 시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 2번, 3번으로 와서 AI.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AI 시대에 있어서 어쨌거나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청바지 회사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떼돈을 벌고 있는 거고 예. 이 사이클은 엄청나게 갈 것 같고 네. 예전처럼 무슨 뭐 경기 타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참 지금 확보된 것 같으니까 한데 그 다음에 그렇게 반도체 파는 이쪽 하드웨어 말고 또 따져보면 뭐 현대차 뭐 이렇게 로봇도 있고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진짜 세계적으로 이거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죠? AI 부분에 있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쉽게 하는 비유가 이제 전 세계에서요. 네. 컨텐츠와 인프라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컨텐츠와 인프라. 네. 미국과 한국이죠. 음흠. 컨텐츠라고 하면 이제 K-팝, 뭐 게임, 네. 예, 이런 문화적인 면이고요. 그리고 인프라는 이제 반도체, 제조, 이제 이런 기술인데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다. 예, 이런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요. 뭐 중국이라는 약간의 뭐 네. 논란이 있는 국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AI 경쟁력을 분석한 외국의 리서치 리포트들을 보시면 네. 한국의 AI 경쟁력을 여러 부문에서 대략 한 5위권 이내로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예, 뭐 제조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서 어떤 데이터의 질이나 이제 표준화 정도도 많이 보는데 이제 이거라든지 연구 역량, 또 상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다양성, 그리고 뭐 자본시장의 선진성이라든지요. 그리고 뭐 그 AI는 이제 산업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하드웨어 쪽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쪽 네. 경쟁력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뭐 메모리나 반도체나 이쪽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공급망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 모두 있는 나라는 사실은 한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또 한국 소비자들이 AI를 그 받아들이는 속도와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지금 챗 GPT의 유료 사용자의 전 세계 사용자를 보면 예. 1등이 미국, 2등이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보면 또 한국 분들이 빨리 받아들이고 많이 이용하고 이런 예. 여러 가지들이 이 AI 시대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빨리 나오고 받아들여지고 또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근데 왜 그러면 이제 1등이나 2등이 아니냐 부족한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지적을 받는데 하나는 AI 인재 풀이 넓지 않다. 국내에 있는 AI 네. 인재를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유망한 AI나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엑싯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주식시장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밖에 없고 네네. 예. 아직은
미국의 나스닥처럼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고 엑싯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두 개가 이제 경쟁력의 어떤 구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두 개의 구멍 자체가 사실 AI 인프라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오픈 AI도 그렇고 엔스로픽도 그렇고 올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쪽 뭔가 하드웨어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강점이 분명히 있는 거 맞는데 뭔가 각각 좀 뿔이 흩어진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뭔가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코스피 혹은 제가 계속 코스피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코스닥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떻게 네. 보면 그쪽이 또 코스피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좀 중소한 회사들이 또 자본을 조달하고 이런 창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최근에 보면 저는 이건 한국에 와서 들은 얘기였는데 네. 그 코스닥 시장에 액티브 ETF가 지금 예. 많은 인기를 네네. 얻고 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변도였던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코스닥에도 이런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예, 이런 액티브 ETF라는 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액티브 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게 아니라 우량주를 골라서 이제 담는 거잖아요. 상품 네. 자체가. 그러면 이런 자금이 1조 원이나 들어가게 되면 이 자금들은 펀더멘털하게 좋은 우량 종목을 발굴해서 이제 담게 될 거고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생김으로써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명, 뭐 테마주만 잠깐 반짝하다가 빠진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던 이 시장에도 좀 건강한 이런 금융 자본이 들어가서 우량주를 발굴해내는 이런 메커니즘이 생기면 시장의 다양성이나 한국 주식 시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다른 기회가 생기는데도 저는 큰 공헌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뭐 허변하신 말씀 이렇게 또 공감하면서 듣고 또 이렇게 그거 합니다만 네네. 이제 뭐 어떤 뭐랄까요? 꼭 태클을 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자는 차원에서 하자면은 뭐 우량 기업 발굴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돈은 쏟아져 들어오고요. 돈은 쏟아져 들어오니까 ETF는 만들었으니 그냥 코스닥 시총 상위 막 주워 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네. 뭐 그래서 3,000당이 시총 1위가 된 코스닥입니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런데 예. 제가 AI 부문에 있어서 컨텐츠와 인프라, 하드웨어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나라 미국과 한국 그거 하고요. 우리 한국인들의 또 AI DNA가 상당하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우리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진짜 이렇게 국뽕이 차오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무슨 뭐 등등 할 것 없이 전기 전력 설비까지 해서 다 있는데 제조업이 이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딱 가가지고 다 좋은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외국 자본이 파는가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비중 조절일까요? 차익 실현? 예, 저는 비중 조정 차익 실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주식 시장을 볼 때는 네. 코스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나라 주식 시장을 보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한국과 뭐 예를 들면 일본, 대만 이렇게 유사한 나라들을 보고 비중 네. 조정을 합니다. 어허.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제가 핌코에 있을 때 자산 예. 배분할 때도 그렇고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죠. 같은 아시아 국가고 수출 주도형 경제고 대외 변수 민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뭔가 전쟁이나 이렇게 해서 위험 자산 혹은 이머징 마켓 동아시아 엑스포저를 좀 줄여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보다가 코스피를 봤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포지션을 좀 줄이고 다시 뭐 저가매수 기회를 보든지 다른 나라로 비중 조정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시점이에요. 저는 이걸 그렇게 펀더멘털한 뷰가 변했다거나 장기적인 자금 유출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전체적인 위험자산 익스포저를 줄였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현재 밸류에이션을 점검해서 각 국가별 혹은 자산별로 자산 배분을 다시 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2.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5,530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1,117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대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9만 2,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6%, 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96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3만 8,700원. 현대차입니다. 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0만 6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3%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9%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56만 8천 원. SK스퀘어도 3% 지금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4%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5,700원. 기아 보합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20만 1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3.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97만 7천 원. 에코프로도 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4만 8천 원이네요. 에코프로비엠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알테오젠 강보학권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2.8%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61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이벨바이오 1.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7만 1,400원. 리노공업 3% 상승 예상되고요. 펩트론 지금 예상 체결가 35만 1천 원으로 1.4% 상승 예상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리가캔바이오 모두 5%대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지금 2%대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뭐 일단 지금 중동에서의 소식은 뭐 미국과 이란이 계속해서 좀 다른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스라엘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궁금해지고 있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 챙겨봐야 될 거는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금리 상황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아요. 지금 정민래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자꾸 이스라엘을 빠뜨리는데 이스라엘. 예. 그죠? 이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이란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복병이잖아요. 복병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쟁 동기에 대해서 아까 허 변호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아시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나 미 국민들하고 좀 소통하지 않았던가 하는 부분인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본 기자가 왜 우방들한테 미리 안 알려줬어야 했더만 너희는 진주한테 알려줬냐 이래갖고 화제가 됐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 저는 베센트 장관이 물가도 좀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좀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텐데 국민들이 좀 참아달라라는 그런 어떤 좀 진솔한 메시지 모처럼 우리는 지금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해서 구체적으로 뭘 안 밝히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 말입니다. 뭐 그런데 조금 뭐 그거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오늘 생각보다 야간 선물 반밖에 못 가네. 동시에. 네, 맞아요. 어제 낙폭이 굉장히 또 컸었는데 뚜껑 열리고 나서 어제 빠진 6% 높은 데서 빠지는 6% 낮은 데서 올라가는 6% 같은 6%라도 네네. 다 회복을 못 하는데 그런데 또 너무 시작부터 또 천천히 가는 것도 예, 좋아요. 오케이. 그런 거보다는 오케이. 예. 허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모처럼 그러면은 그거 미국 현지 분위기 한번 그러게요. 저기 그쪽 사람들도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저 실리콘밸리 사람들도 BTS 잘 압니까? 아주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제가 이번에 입국할 때 BTS 콘서트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예.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입금이 안 됐는지 조금 무대가 좀 약했어요. 뭐 원래 그런데 입금 전후로 차이가 나기 입금 전, 마련인데 입금 후가 다르긴 한데 아니 그리고 저거는요. 왕가 사는 남자도 막 보셨습니까 혹시 미국에서? 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우셨어요? 울지는 않고요. 글쎄 뭐 우실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지금 지적재산권 또 이렇게 네, 관련 소송 쪽 하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우리 바이오 쪽도 그렇고 이렇게 기술력이 제법 뛰어난 우리 기업들 많습니다. 네,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잘 살려야 되는데 돈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뭐 어떤 점에서 우리가 부족한 거죠?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변호사 생활 시작할 때랑 지금이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변호사가 됐을 때는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한국은 항상 피고였어요. 한국은. 예, 피고라는 건 특허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혐의를 받는 쪽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일 유명한 소송이 뭐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디자인을 베꼈다. 혹은 뭐 현대자동차가 뭐 도요타 자동차의 뭐를 뭐 베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외국 회사가 한국 회사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한국 회사들이 외국 회사를 상대로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했던 소송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제 중국 반도체에서 BOE 소송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OLED 제조 공정에 대한 영업 비밀과 특허를 중국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것을 도용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또 하는 소송 중에 한국 게임이나 예. 이런 소송도 있는데 게임도 사실 한국 회사가 컨텐츠를 만들면 외국 회사가 베끼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면서 한마디로 한국이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나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코스피가 1만을 가고 한국의 미래를 좀 밝게 보는 이유 네, 중에는 제가 이걸 직접 미국 법정에서 봤기 때문에 아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네네. 기술과 컨텐츠를 만드는 주도국이 되었다. 네. 이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근데 이렇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 법적으로 주장해서 관철시키고 또 혹은 라이센스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아주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쌓을 때까지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IP도 그 예를 들면 미국처럼 이런 경험이 오랜 국가들은 예. 상품의 개발 단계부터 아예 어떤 IP의 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테크 기업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IP가 뭐 지적재산- 지적재산권입니다. 이게 이 골프장에서는 그건데 티샷 했을 때 공 떨어지는 지점이 IP인데 지금 여기 이 IP는 그러면 뭐 인텔리전스 뭐예요 그러면? Intellectual Property입니다. 인텔렉추얼 Property. 프로퍼티 예,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용어를 갑자기 써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경험과 이게 조금 부족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만약에 제가 중요한 특허나 영업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 회사가 그걸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일단은 라이센스 계약을 요구해 볼 수도 있고요. 예. 뭐 그게 근데 잘 안 되면 뭐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제소했듯이 할 수 예. 있는데 이제 이런 좀 공격적인 권리 주장을 해본 경험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예. 약간은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과 또 수익화를 염두에 두는 그런 접근이 아직은 좀 많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비용이나 로펌에 나갈 비용이 겁이 나서 못 쓰는 거 아닌가? 허 변호사님한테 의뢰하면 이거 얼마나 가야 됩니까? 예, 변호사 비용도 좀 부담이죠. 부담이죠? 예, 부담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도 공대를 나온 변호사이지 네. 예.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상품 그 개발 단계에서 특허 침해 가능성을 협의해서 하려면 사실은 변호사들도 공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겠구나. 예, 근데 그런 인재풀이 많이 없죠. 예. 실리콘밸리 저희가 지역에는 그 얘기 사실 뭐 개장하고 조금 더 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3월 2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분위기가 또 바뀐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있었다면 5일간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란 쪽에서는 의회 의장 협상 없었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일단 투자자들, 유가가 또 급락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심리가 다시 한번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되살아나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호가 분위기에서는 이제 어제 낙폭을 좀 일부 만회할 수 있는 반등을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지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 올라갑니다. 5,638, 코스닥도 3.4% 상승합니다. 1,134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 올라갑니다. 195만 5,900원. SK하이닉스도 6% 이상 상승 중입니다. 993만 3,0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4% 강세고요. 현대차도 4.5% 올라갑니다. 500만 7,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4.2% 상승하면서 37만 1,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8% 상승합니다. 156만 7,000원. SK스퀘어도 6% 강세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5.6% 올라갑니다. 10만 6,4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 상승하네요. 130만 5천원이고 기아가 0.68%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천당장 오늘 5%대 강세입니다. 지금 99만 3천원까지 올라가요. 지금 에코프로도 5.5% 상승 14만 7,400원, 알테오젠도 3% 상승합니다. 34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도 4% 올라가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2% 상승하면서 61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ABL바이오가 5% 상승합니다. 17만 8,100원, 리노공업이 3% 상승하고요. 펩트론도 상승 중입니다. 35만 2,500원, 코오롱 티슈진 6% 상승하네요. 9만 5,700원. 리가캠바이오가 9% 상승하면서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광통신 쪽이 좋습니다. 빛과전자 오늘 18% 급등하고요. RF머티리얼즈도 6% 올라갑니다. 67,400원. 자람테크놀로지도 5.9% 상승 중이고 대한광통신도 4% 상승합니다. 성우전자도 44,500원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이솔루션 8% 상승합니다. 34,250원. 그리고 우리넷도 5.7% 올라가고요. RFHIC도 지금 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광통신, 광섬유 쪽 움직임 좋고 제로다 보니까 뭐 통신 장비, 5G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로가 상한가고 한국첨단 소재도 21%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노 인스트루먼트도 이건 동전주고 빛과전자, 오늘 ENM, 에이스테크, 주성코퍼레이션, 통신장비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쪽도 역시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같은 종목들이 또 이렇게 섹터에 다 엮여 있다 보니까 KMW가 지금 5.9% 상승 중이고 코스텍시스도 5% 상승하고 에이스테크도 10% 급등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금속 쪽에서는 그 IT센 글로벌이 16% 급등합니다. 6만 100원 선이고 고려아연, 영풍 모두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팅 쪽도 좋습니다. 코위버가 강세고, 근데 이제 양자 그 한국정보인증, ICTK, 하늘소재과학 이게 일부 종목이 그 통신 장비라든지 이쪽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로 좀 확인이 됩니다. ICTK, 엑스게이트 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이스X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가 9% 강세고요. 세아베스틸 지주, 이녹스 첨단 소재, HVM 다 좋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2,30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846억 원, 기관 504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은 순매수입니다. 84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5억 원, 33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좀 많이 떨어지네요. 26원 40전 하락한 1,490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환율 변동성도 엄청나네요, 진짜. 네. 예. 지금 쭉 이렇게 개장 상황 그거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냥 대충 숫자가 막 잡히네요.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네. 100만 원, 현대차 50만 원, 환율 1,500원, 브렌트유 100불,
네. 요거 갖고 한참 거기서 좀 공방이 이어질 좀 수 공방이 있다. 좀 이어지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그럴 수 보니까. 있어요. 그죠? 예, 예. 이게 시장이 한참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좀 폭락한 이후에는 그 어떤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마디선에서 약간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죠? 같아요. 예. 예. 우리 지수도 이제 한 뭐 5,600 지금 기술적으로는 5,700이 이제 굉장히 좀 단단해지는 네. 저항 구간 네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시장 또 투자 심리도 체크해봐야지. 어떠신데요, 어머니? 20만 원에 네? 삼성전자 어떻게 하신대? 지금 이 흔들림을 보시고. 저희 엄마 계좌 그렇게 자주 안 열어보세요. 지금 예, 그냥 한 이틀에 그냥 한 번 꼴 그냥 이틀에 이렇게 한 번 꼴. 예,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네. 모녀간에 대화가 없으신가? 아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해? 네. 엄마 20만 원에 안 팔아 이런 얘기 안 그런 하셔?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네. 어, 그냥 트럼프는 왜 그럴까 이런 얘기 그런 정도. 얘기, 그런 얘기. 네. 그냥 그래요. 그 정도 얘기만 합니다. 음. 아니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미국의 AI 관련 기업 빅테크 하면 좀 소프트웨어 쪽 많고 또 뭔가 수직적으로 결합된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하드웨어에 좀 국한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그 미국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계속해서 뭔가 조금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지금 아니면 이건 전 세계적인 예, 예. AI 트렌드일 텐데 다들 피지컬 AI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는 예전에 생성형 AI가 그냥 모델하고 파라미터 데이터만 있으면은 되는 거였다면요. 소프트웨어적인 거였다면 네네. 이제 피지컬 AI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게임이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로봇이나 물리적인 힘을 구동을 해서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뭐 센서, 로봇, 뭐 디바이스, 뭐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이제 통합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AI 모델은 잘 만들지만 이 회사들이 그동안 로봇, 자동차, 가전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현장 경험이나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보기엔 역할이 나뉘는 거죠. 실리콘밸리는 AI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여기에 실제 좀 제품과 산업에 구현하는 역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협업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론 머스크는 테라팹이라고 이제 반도체도 생산하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미국도 자체적으로 좀 독자적으로 좀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기술적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그건 아니기 맞죠, 때문에 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이 쌓아온 반도체와 제조 공정에서의 경험과 데이터는 당분간은 어떤 기술 격차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그래요. 저기 그 부분은 한번 좀 애초에 질문지는 없었습니다만 허 변호사님 왜 지금 최근에 월가에서 좀 이슈가 됐던 그거 바퀴벌레 사모신용. 사모신용 쪽 블루아울이요. 예. 그쪽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뭐 사모신용이라는 사모라는 말 자체가 약간 불투명하고 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니까. 대출의 규모나 이걸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맞아요. 여기에 이제 이걸 촉발시킨 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세스포칼립스라고 아, 예, 예. 들어보셨죠? 예.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많은 사모신용 대출이 이들 회사에 갔는데 사실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클로드의 코워크가 1월 달에 나오고 나서 한 달 동안 사스 기업들 시총이 1조 달러가 줄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고 주로 이제 사모신용이 이쪽 회사로 많이 네. 나간 지가 수년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금리가 막 올라서 예. 이 대출이
부도가 나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기로 전이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예전에 저희 뭐 서프라임이나? 금융위기라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네. 일단 왜 규모 면에서 작아서? 일단은 예전에 저도 그 금융위기를 예. 제가 홍콩에서 근무할 때 이제 예. 봤었는데 그때 그런 말이 있었죠. 블랙스완이라고 검은 백조. 모르는 문제. 뭘 모르는지 모르는. 근데 지금의 이 사모신용 문제는 저희가 최소한 뭐를 모르는지는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미국 연준이나 그 금융당국에서 그말좀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예. 뒤에서 아마 좀 난리를 치고 있을 그러네요. 겁니다. 예. 당장 보고를 하고 이제 예.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래서 그때처럼 전 정말 리반이 파산했을 때는 그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반의 금융회사의 파산을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의 이 사모신용 문제는 저희를 비롯해서 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대비를 하고 해결책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유연 PB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네, 네, 황 팀장님. 오늘 네. 개장 직후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지금 그죠? 예, 네.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어제 하락분을 좀 다 되돌려 주었으면 좋겠지만 뭐 네.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고 또 퐁당퐁당의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급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은 계속 우리가 3월달 내내 좀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중동 쪽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 타코라고 뭐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금리가 트럼프가 움직였던 거는 결국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이제 30년물 5%, 이제 10년물 4.5 다가가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근본적으로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다가 재정 적자 감축소였잖아요. 이제 그런 네.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일단은 저는 시장 가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황 팀장님 현장에 계시니까 네.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네. 접점이 있잖아요. 어제 네. 같은 경우 뭐 7조 넘게 8조 가까운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네. 양시장.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걸 아주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 막 이렇게 막 순매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입니까? 제가 엿듣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입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들어왔던 분들은 많이 매도를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네. 그러니까 최근에 두세 달 안에 뭐 작년 말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전쟁이라는 막연한 상황에 있어서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매매 기회였다. 아하. 그 생각들을 하는데 다만 이제 공격적으로는 못 사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개인들의 순매수는 공격적으로 샀다기보다 밑에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관리 하에서 매도하는 자금들을 그냥 받았다 정도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또 아마 이제 반등 줄 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기반 하에서
또 그 이제 플레이들을 많이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아직도 시장에서는 반대 매매라던가 그 다음에 국내 비중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저는 여전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유가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시장은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뭔가 조금 박스권에서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예. 이제 요 리스크가 결국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한 3주 정도 걸렸거든요. 3주 네네. 정도까지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장에 가장 극단적으로 발동을 하고 사실 어제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격언을 다 알고는 있지만 예. 사실 어제 그 공포에서는 매수를 못하고 오히려 전쟁 관련 주식까지도 다 현금화하는 전략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번 주를 변곡점으로 해서 사실 때마침 이번 주에는 뭐 지표도 없고 실적 발표도 별로 없습니다. 큰 종목들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라서 반등이나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반영하는 요소는 점차 감소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반등하고 있지만 지금 지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상황 함께 보시죠.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입니다. 3.4% 오름세로 5,589선, 코스닥도 3.2% 상승하고 있습니다. 1,131선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 또 한 번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외국인이 2,138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32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만 홀로 2,32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164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672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93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전기 제품과 반도체 장비단 그리고 화학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많지 않습니다. 두 업종 있는데요. 무역회사와 판매업체 쪽 그리고 가스 유틸리티 업종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통신장비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광시장 성장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빛과 전자의 경우 세계 최대 광통신 전시회에서 3.2테라비트 광 모듈 구현 기술을 선보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통신장비 관련주 전반적으로 들썩입니다. 보시면 한국첨단소재, 그리고 이노인스트루먼트, 우리로, 에이스테크까지 모두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지금 한국첨단소재가 2,345원 기록했고요. 우리로가 4,575원,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4,185원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ENM까지도 9.6% 급등합니다. 거래가 4,300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캠 관련주 상승세입니다. 현재 TFE가 9.3% 강세로 65,700원, SK하이닉스가 5.4% 반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98만 3천원이고요. 코리아서키트가 9.4% 오름세로 66,500원, 심택이 3.7%, ISC가 5.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 관련주도 오늘 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인데요. 에코프로가 7% 가까이 반등합니다. 거래가 14만 9,300원. 에코프로 BM도 6.6% 뛰면서 19만 1,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5.7% 강세, 거래가 39만 8,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5.5% 오름세로 37만 5,500원. DIC까지 4.5% 상승세입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스X 관련주 보시죠.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우주 관련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와 내년 글로벌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는 시기이고 또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조언한 바 있는데요. 스페이스X 관련주 내에서는 아주 IB투자가 6% 강세, LG에너지솔루션이 5.3%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3.6% 오름세로 31,600원, 나노팀이 5%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560원이고 YJ링크까지도 1.9% 강세입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지만 메이저 수급 주체는 오늘도 팔아내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지수 상승세 계속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시고 좀 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국제 유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유가를 비롯해서 금과 가상자산까지 전반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스센터 투자전략팀의 심수빈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심 연구원님. 예, 지금은 어쨌거나 유가에 일희일비하고 또 유가를 갖다가 출렁거리게 하는 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이 유가 흐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 중동 이슈가 좀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유가에 좀 상방 압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걸프국에서 지금 감산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원유의 주요 이제 수송지라고 얘기를 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악화가 되느냐, 얼마나 이 봉쇄가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동 이런 정세로 인해서 저희가 WTI, 브렌트유, 또 중동산 기름, 원유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세 가지 유종 자체가 보통 이제 원유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WTI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서부 텍사스유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이제 WTI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거의 이제 사용이 되는 이제 원유기 때문에 미국 수급 여건에 굉장히 좀 반응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사실 가격단에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WTI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렌트유라던가 두바이유보다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오르면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 기업에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 비축유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WTI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해 지역에서 보통 이제 생산이 되는 원유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유 같은 경우 이제 중동산 원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지를 고려를 했을 때 두바이유는 결국 이제 중동산 원유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동에서 뭔가 공급 차질 이슈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두바이유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기름이 대부분 두바이유인가요? 네, 아마 이제 작년 이제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보통 이제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두바이유 비중이 한 70% 정도. 70%. 네, 그 정도 차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바이 쪽이 좀 막혀 있고 가격 측면에서도 저러면은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호르무즈로 빠져나오는 게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고 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라도 쓸 수 있나요? 쓰자면은. 일단 한시적으로 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논의는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뭐 경제 제재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금융 거래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금융거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제재라는 거는 뭐 러시아랑 금융 거래를 하는 것들을 좀 제재한다던가 아니면 원유 대금을 송금하는 것들을 좀 차단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유를 받고 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일각에서 기사에 나온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정유사 딴에서 이제 원유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뭐 실질적인 뭐 정유라던가 아니면 외교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는데 이러면은 이란이 이제 사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까지도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지금 뭐 더 이상 잉여 물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 계속 구두 개입을 저는 조금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가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좀 안정시켜주는 역할에 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원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라크라던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라던가 아니면 뭐 사우디 사실 주요 산유국들이 다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 규모를 사실 모두 상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쇼티지라든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구조적인 공급 충격을 좀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유가 단기 상방을 좀 눌러주는 역할에 그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 아침에 저기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정민앵커랑 저랑 출근하는 길이 영 뭐 방향도 다르고 시작도 달라서 근데 제가 다니는 길에는 차가 확실히 줄었어요. 뭐 강변북로 이런 데는 어떤지 몰라도 이게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아, 기름값. 차 몰고 다니기가 그 뭐 순식간에 뭐 2,000원 넘어가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또 이제 금방 내려왔습니다만 근데 이거 좀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카타르에서 지금 천연가스가 지금 이제 생산 차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갖다 쓰는 거고 그거를 그런 상황이고 호르무즈 그렇고 지금 이게 우리 심연군 보시기에 소위 말해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정부에서 발표를 네. 했던 규모들도 좀 있고 아랍에미리트에 서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했을 때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처럼 뭐 4월에 좀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 물량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1억 배럴. 네, 그래서 그 정도 되고 그다음 민간이 갖고 있는 게 한 9천만 배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합쳤을 때는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수입을 하기로 한 물량이 한 2,4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400만 배럴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이제 입고가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얼마나 많은 양이냐라는 게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유로 수출하는 물량을 다 포함해서 일평균 원유 소비량이 한 280만 배럴 정도 됩니다. 네, 일평균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나눠봤을 때 정말 모든 길이 다 막히더라도 최소한 6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만약에 단순 소비량 기준으로 계산을 이제 IEA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량을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200일 정도도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 정말 원유가 고갈돼서 부족한 상황이 오는 데까지는 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번 전쟁 여파로 이제 유가가 다시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 지금 이제 만약에 종전이 되더라도 최소 재개가 되는 데는 한 6개월이 걸릴 거다.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예,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러게요. 찾아보니까 일단 이제 설비를 운영하던 걸 중단을 했기 때문에 뭐 네. 파이프가 중간에 막혔을 수도 있고요. 이런 설비 점검들을 하는데 일단 최소 2에서 4주 정도가 걸린다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사들이 이제 운항을 해줘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정말 안전한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을 좀 거치다 보면 뭐 한두 주 또 지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선박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예. 움직일 때 드는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미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사실 이슈가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는 24년이랑 25년에도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단기적으로 한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올라갔다가 금방 되돌렸던 거는 생산 시설에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문제가 없었고 공급에 사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급락을 다시 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을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유 시설 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결국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티비롤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개월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뭐 외신 같은 경우에서는 한 최소 4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고유가도 좀 예상보다 길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를 쳐가지고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갖다가 뉴욕으로 압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28일 날 이란을 갖다가 쳤고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보면은 베네수엘라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상황 전개에 대비해서 원유를 좀 확보하자는 것도 있긴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장량으로는 세계 최고라지만 저게 그냥 하루아침에 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네, 맞습니다. 사실 22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워낙 유가가 좀 높아지면서 베네수엘라 생산을 좀 들어갔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사실 분명히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그 레벨 자체가 사실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생산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냐 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베네수엘라는 그 당시에도 생산 여력이 없었고 쉐브론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면서부터 생산 여력과 산유량이 같이 올라온 구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생산량이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실상 지금 생산 여력이 큰 국가들은 거의 다 중동에 몰려 있어요. 특히나 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가 생산 여력이 제일 큰 국가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국 사우디 감산에 대한 경계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좀 완화가 되고 운항이 좀 정상화돼야 되는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연구원님, 네. 왜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 그러고 뭐 유가 들썩거릴 때마다 뭐 S오일이나 SK 같은 그런 쪽이 번듯한 주식은 별로고 왜 흥구석유 이런 것들이 난리를 쳐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거 건드리는 게 낫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시가총액 측면에서 네. S오일이나 이제 대형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유 뭐 휘발유 가격 통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작은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쪽이 손맛이 낫다.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건 석유화학 기업인데 어제인가 그제 나온 소식에 그 여수 핵심 시설 일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게 지금 보니까 그 나프타 수급난 때문이라고 글쎄, 합니다. 뭐 나프타 얘기가 나오네. 예, 이러면은 예. 이게 단순 우리가 유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부산물들까지도 이게 또 제조업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되돌아오는데 복구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원재료가 지금 공급난에 사실 예. 직면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원재료 수급이 사실 정상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석화 기업들도 당연히 운영 재개를 할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바로 운영이 될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겠죠. 점진적으로 네. 재개가 될 텐데 우선은 이제 원자재 수급난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생산을 다 중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 중동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 결국 좀
나중에 결국 정상화가 될 테니 예. 우선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더라도 결국에는 원유 유가 레벨 자체가 좀 낮아지고 결국 공급이 원활해진다라는 게 시장에 조금 먼저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따 또 시간에 쫓길라 미리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저 요즘 제일 궁금한 거. 아니 이렇게 어수선하면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 이 금이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금이요. 네. 보통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많이 발생을 하고 하면 원래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사실 맞긴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금 가격이 그럼 그동안 왜 올랐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왜 올랐나?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금 가격이 빠지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 가격이 2025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연초에도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첫 번째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마두로 생포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뭔가 각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부각을 시키면서 안전자산 수요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에 금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만 금은 사실 23년부터 점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사실 이때 당시에는 투자 수요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 뭔가 ETF라던가 이런 쪽에서 투자 수요가 사실 부재했고요. 근데 25년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렸고 네. 계속 내릴 거다라는 시그널을 뭐 중간중간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유가가 안정적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있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가가 튀면서 좀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어떻게 보면 긴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들을 좀 자극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대로 계속해서 금이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 반납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뭐 연준의 통화정책 리스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럼 중앙은행이 그럼 금 사던 걸 멈출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보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이상 멈추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어떻게 보면 금 가격 약세로 이어지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다시 금 가격은 좀 올라갈 룸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포트폴리오에 금 없으신 분들은 조금 자산에 좀 지금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인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보면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연초 레벨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 들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직 유가가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유가가 어떻게 좀 안정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결국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미국의 소비 물가 지표라던가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금 가격을 좀 팔로우업을 하시다가 예. 한 4,000달러대 초반이나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예. 사실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서는 분명 저는 매수 타이밍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금에 대해서 조금 더 컨빅션을 가지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보유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금값도 그렇고 은값도 그렇고 우리 뭐 지수도 최근 들어서 그렇고 거의 움직임이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무빙이 무빙. 거의 코인이에요, 코인. 거의 코인인데. 어지럽죠, 엄청. 어지러워. 예. 여기도 비트코인도 사실상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린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이 25년 한 10월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12만 불? 네, 한 12만 불이었죠. 예. 했고 2월 초에 한 6만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다시 반등을 해서 한 7만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인하는 후배가 있긴 있어요. 네. 그 물어보면은 야, 코인 왜 빠졌냐 하면은 몰라요 이러거든. 또 좀 올랐다 싶었어요. 코인 최근에 왜 올랐냐 하면 몰라요 이래. 그러면 지금 뭘 갖고 거래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에 민감하다. 네,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되게 이례적으로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은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시장의 예.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 그래서 달러 약세라던가 뭐 약간 달러를 못 믿겠다. 네, 달러를 못 믿겠다라는 이제 투자에서 사실 시작됐던 건데 네.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최근에 뭔가 비트코인 상승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를 못 믿겠다. 미국에 좀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사실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초에 사실 비트코인이 빠졌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너무 급격하게 빠지면서 사실 제일 컸던 이슈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뭐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예. 있는 회사가 그 평단보다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그럼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트래티지가 계속 다시 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하단을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좀 반대하는 뭔가 전쟁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을 계속 만드는 미국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 아니면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기존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우회처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 좀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게 결국 추세적 상승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결국 금처럼 어떻게 보면 미 연준이 정말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보여준다던가 하는 것들이 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보통 4년 주기라고 하는 이제 반감기 패턴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선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사실 추세적인 반등 포인트라고 보기보다는 좀 단기 반등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클래리티 법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클래리티 법안은 작년 7월에 이제 하원 통과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상원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좀 이견이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크게 제일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디파이 규제,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 지급하는 문제.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은행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아니면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뭔가 이견차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이자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찾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뭐 디파이라던가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딥하게 좀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상원에서 계속 논의는 중이지만 사실 통과가 되는 데까지는 좀 시차가 소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게 단기간에 사실 봉합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사실 디지털 자산 규제가 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심영훈 님도 직접 주식 못 하시죠? 네, 저는 주식을 못합니다. ETF는 ETF도 가능은 한데요. 가능은 한데 네, 잘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소외감 안 느끼셨어요? 좀 억울하다. 뭐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그냥 옆에 노는 친구, 주식한 친구가 나보다 훨씬 세더라 뭐 이럴 경우. 다행히 친구들 중에 놀면서 주식하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다 같이 아쉬워만 했습니다. 아쉬워는 했다. 네. 소장님 투자 안 하시잖아요, 주식. 예. 작년에 배가 많이 아팠죠. 아, 주변에 친구분들 어. 수익 자랑하셔서. 예. 또 어제도 또 이제 그건데 가니까 저녁에 또 적 몰아서 가서 치는데 뭐 잠시들 다들 또 들여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뭐 10%나 빠졌는데 해서 제가 물어봤죠. 그렇다고 뭐 원금 까진 건 아니잖아요 했더니만 다들 이제 먹었다가 먹은 거에서 이제 빠지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그래서 뭐 말은 표정들은 그거 합니다만 이제 원금까지 까였을 때 표정이 어떨까 궁금하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 워낙에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아니 그래서 연구원님 지금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걸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가 확실히 뭔가 그 중동 전쟁 이전과 그 이후가 좀 달라요. 심리가 그 전에는 뭔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뭔가 좀 반등하면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현금을 좀 보유해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확실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또 미국 쪽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기도 하고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일단은 사실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예. 깨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들도 있고 뭐 계속 뭐 유가가 오른다, 뭐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럼 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2년에 약간 학습 효과라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주식보다 더 많이 빠진 게 금입니다. 금. 네, 금이 정말 너무 많이 진짜 빠져서 그래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뭔가 실적이 잡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투자 사이클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뭐 AI라던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뭔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좀 찾아 나가는 투자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스닥 지수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 지수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사모대출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예. 노이즈들이 좀 어떻게 해소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우리 사실 또 뭐- 심연구님도 새가슴이네. 그래서 네. 뭐 관련해서 사실 크게 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다라는 게 좀 전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좀 주가가 뭐 조금 눌리더라도 실적이 좀 기대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규모가 확 줄었네요. 시장도 상승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고 아직 예. 불확실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경계 심리도 많은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네요. 캔들이 위에 꼬리가 달리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유, 저같이 뭐 소소한 행복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저 미중 정상회담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먼지 구디에는 안 살 수가 있는데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해서 뭐 아우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 먼지 어린 애들을 어떻게 바깥에 내놓나요? 마스크 꼭 이렇게 착용시켜서 등하교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